여자가 군대에서 뭘 아냐며 시비 걸던 남성 앞에서 잠시 후 헌병대가 출동하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뀝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정체는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의 여성 장군이었던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10월의 쌀쌀한 바람이 서울 마포의 빌딩 숲을 훑고 지나가는 금요일 저녁. 퇴근길 인파로 북적이는 골목 안쪽 마포 황소갈매기라는 정겨운 간판 아래로 뜨거운 열기와 고기 굽는 냄새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원형의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촘촘히 들어찬 식당 내부는 하루의 고단함을 소주 한 잔에 털어내려는 직장인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했다. 가장 안쪽 구석자리 소란의 중심에서 한 발짝 비켜선 곳에 3명의 인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변의 시끌벅적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분한 공기를 풍겼다. 특히 단정하게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 35세의 강지우 준장의 존재감은 유독 도드라졌다.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장군. 별을 단 살아있는 신화.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어깨 위에는 빛나는 계급장 대신 잘 재단된 재킷의 부드러운 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오늘만큼은 장군 강지우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 강 팀장이고 싶었다. 국방정책연구소의 유망한 신진 연구원들과의 비공식 네트워킹.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은 채 만나는 이런 자리는 그녀에게 잠시나마 계급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장군님, 아니, 오늘은 팀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은편에 앉은 30세의 윤태준 대위가 맥주잔을 채우며 깍듯하게 말했다. 그는 지우의 충실한 부관이자 오늘 이 자리를 주선한 실무자였다. 군인 티를 벗으려 애쓴 듯 어색한 캐주얼 셔츠 차림이었지만 반듯한 자세와 절도 있는 말투는 감출 수 없는 그의 본질이었다. 윤대위, 여기선 그냥 편하게 선배라고 하게. 군대 아니잖아. 지우가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잔을 받았다. 그녀의 미소에는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 옆에서는 이제 막 임관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최민아이 16세 소위가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배님,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지우 장군님과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게 되다니요. 미나의 눈은 어린 소녀처럼 반짝였다. 그녀에게 지우는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었다. 여군이라는 좁은 길을 걸으며 수많은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간 살아있는 등대이자 자신 또한 언젠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 그 자체였다. 지우는 그런 미나의 순수한 열정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기분이었다. 미나 소위도 너무 긴장 풀고 오늘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이런저런 사는 얘기 나누는 자리야. 연구소 생활은 좀 어때? 힘들진 않고? 지우의 다정한 질문에 미나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자신의 포부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불판 위에서 갈매 기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대화는 군대라는 울타리를 넘어 점차 개인적이고 소소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갔다. 바로 그때였다. 등 뒤의 테이블에서 유난히 크고 거친 목소리가 그들의 평화를 깨트리기 시작한 것은 야, 김 과장. 너 진짜 대단하다. 이번에 건설 사건 그거 어떻게 뚫었냐? 에이, 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술 마시고 어깨 두드려주고 사우나 가서 등 좀 밀어주면 다 통하게 돼 있어. 중소건설사의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듯한 김성철 36세이라는 사내였다. 기름진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넘긴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채 연신 소주잔을 비워내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비슷한 또래의 남성 서너 명이 맞장구를 치며 시끄럽게 웃어댔다.
그들의 대화는 성공담 자랑에서 점차 저속한 농담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품평으로 서슴없이 번져나갔다. 지우는 의식적으로 그들의 소음을 차단하려 애썼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군대 안팎에서 지겹도록 마주쳐야 했던 부류.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녀는 미나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며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하지만 김성철의 축이 오른 눈이 지우의 테이블에 머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다. 어이, 저기 좀 봐라. 저쪽 테이블 여자 스타일 괜찮지 않냐? 김성철이 턱짓으로 지우를 가리키며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이라기엔 너무나 컸고 노골적인 시선은 칼날처럼 날아와 지우의 얼굴에 박혔다. 윤태준 대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지우를 보호하려는 듯 자세를 바로잡았다. 지우는 그런 윤 대위에게 괜찮다는 의미로 눈짓을 보내며 태연하게 고기 한 점을 집어 상추에 쌌다. 전쟁터에서는 포탄이 어디서 날아올지 예측할 수 없다. 때로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후방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이 시작되기도 한다. 지금 이 순간 마포의 평범한 고깃집은 지우에게 또 다른 형태의 전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만 그녀는 아직 그 전투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끈질기게 이어질지 짐작하지 못할 뿐이었다. 김성철 일행의 소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렸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지우의 테이블을 향한 노골적인 음담 패설로 변질되어 있었다. 저 검은 정장 입은 여자 되게 차가워 보이는데? 저런 스타일이 한번 무너지면 아주 끝내주지. 옆에 있는 어린 친구는 완전 신입사원 같네. 귀엽다 귀여워. 최미나 소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군사훈련 중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녀였지만 자신을 향해 끈적하게 달라붙는 저속한 시선과 언어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윤태준 대위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들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지만 그는 지우의 부관이었다. 상관의 명령 없이는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었고 사복을 입은 그들은 민간인이었다. 지우는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미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신경 쓰지 마, 미나 소위. 세상엔 똥파리 같은 인간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높여 마치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알코올에 절어 이성이 마비된 김성철에게 그 말은 도발로 들렸을 뿐이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우의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빈 소주잔이 들려 있었다. 아이고, 미인들끼리만 마시니까 술맛이 영 안 나네. 이 오빠가 한 잔 따라줄 테니 같이 칩시다. 김성철은 대뜸 최미나 소위의 앞에 자신의 빈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자, 어린 아가씨. 사회생활의 기본은 뭐야? 윗사람이 술 따라주면 공손하게 받고 또 예쁘게 따르는 거야. 어서 이 잔 좀 채워봐. 그의 말은 명백한 희롱이자 강요였다. 윤태준 대위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생님 실례지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끼리 조용히 식사하고 싶습니다. 뭐야 이 자식은? 네가 뭔데 나서? 보디가드라도 돼? 김성철이 눈을 부라리며 윤 대위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 순간 지우가 조용히 윤 대위의 팔을 잡아 안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회사 일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라 다른 분과 합석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끼리 마시도록 해주시죠.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
그러나 김성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미나에게 향했던 시선을 지우에게로 돌렸다. 아, 그래요? 무슨 대단한 회사길래 이렇게 뻣뻣하게 구실까? 보아하니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 팀장 나부랭이 같은데.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지우의 어깨에 스스럼없이 팔을 둘렀다. 역한 술 냄새와 함께 불쾌한 체온이 정장 재킷을 뚫고 전해졌다.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고. 오늘 오빠랑 좋은 시간 한번 보내면 내가 당신네 회사에 일감이라도 하나 줄지 어떻게 알아? 김성철의 손이 지우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명백한 성추행이었다. 지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17년간의 군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뻘밭을 구르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완전 군장으로 행군하고 남자 동기들의 편견과 싸우며 밤새 전술을 연구했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인고의 시간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고작 이런 자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이 상황을 최대한 조용히 민간인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작은 광고 대행사 직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획 회의 중이니 이만 가주시죠. 광고 대행사?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광고쟁이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튕겨. 김성철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지우의 어깨를 두른 팔에 더욱 힘을 주며 그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술이나 한 잔 따라봐, 팀장님. 예쁜 얼굴값 좀 해야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취객의 행패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그리고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수많은 보이지 않는 폭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어깨에 둘러진 김성철의 팔목을 정확히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동작으로 그의 손목 관절을 꺾었다. 악! 김성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예상치 못한 고통과 가냘퍼 보이는 여자의 손에서 터져나온 엄청난 악력에 대한 놀라움 때문이었다. 식당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지우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김성철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을 넘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부하들을 호령하고 적진의 심장을 꿰뚫는 작전을 지휘했던 해병대 장군의 목소리였다. 이 여자가 미쳤나? 이거 안 나? 김성철은 고통과 당혹감에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그는 다른 한 손으로 지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마치 강철 집게에 물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우의 손은 가늘었지만 그 안에 응축된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지난 17년간 단련해온 생존을 위한 근육이었다. 지우의 서늘한 눈빛이 김성철을 똑바로 꿰뚫었다. 한 번만 더 제 동료나 제 몸에 허락 없이 손대면 그땐 팔이 부러지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경고에 김성철의 동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김 과장님한테. 이거 완전 미친 여자 아니야? 당장 사과해. 상황은 험악하게 돌아갔다. 윤태준 대위와 최미나 소위도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의 곁을 지켰다. 윤 대위는 당장이라도 제압에 나설 태세였지만 지우는 고갯짓으로 그를 만류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그녀가 민간인 강 팀장의 가면을 완전히 벗을 때가 아니었다. 사과는 그쪽 분이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시비를 걸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건 이분입니다. 윤 대위가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 김성철의 동료 중 하나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신체 접촉? 야, 우리 김 과장님이 어깨 동무 좀 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사회생활 안 해봤어? 여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빡빡해? 그때 김성철이 고통 속에서도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아까 보니까 저기 저 아가씨 군대 얘기하던데? 예비역 여군인가 봐. 어쩐지 군대물 먹은 여자들이 다 저렇게 거칠고 예의가 없더라니까. 그 말은 최미나 소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지우였다. 군대 여자들. 그 한마디가 지우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부심과 명예를 송두리째 더럽히는 기분이었다. 여자가 군대 가서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한다고. 그냥 커피나 타고 서류 작업이나 하다 나오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김성철의 모욕적인 발언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우가 여전히 자신의 팔을 잡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여성 군인 전체를 향한 혐오를 쏟아냈다. 그러니까 저렇게 성질머리가 드세지. 여자다움을 잊어버린 거야. 군대가 여자를 망친다니까.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인내심의 끈이었다. 그녀는 김성철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탁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그녀의 기세에 압도당해 멀어지는 듯 했다. 김성철은 갑자기 풀려난 자유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지우가 자신에게 굴복했다고 착각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래, 그래야지.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 광고쟁이 계집이 겁도 없이. 그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 했다. 그는 지우의 멱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니까 술이나 따르라면 곱게 따를 것이지 어디서. 김성철의 손이 지우의 옷깃에 닿기 직전. 지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김성철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그의 무게 중심을 무너뜨리며 목덜미를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 아래로 끌어내려 완벽한 헤드록 HEAD의 로시케이 자세를 만들었다. 컥! 김성철의 입에서 비명 대신 바람 빠지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거구는 지우의 품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지우를 계집이라 모욕하던 남자가 그녀의 팔 안에서 버둥거리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여성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야 하는지 알아? 지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실력으로 증명해도 여자가라는 꼬리표가 붙고 정당한 지시를 내려도 감정적이라는 오해를 받아. 회식 자리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술을 따르길 강요받고 당신처럼 저열한 성희롱을 웃어넘겨야만 사회생활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그녀는 헤드록을 건 팔에 힘을 더했다. 김성철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다. 그런데 말이야. 높은 자리에 있는 여자들은 실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올라갔을 거라고. 그 말 지금 나한테 한 거야? 김성철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이 여자는 평범한 광고 대행사 팀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말투, 그리고 자신을 제압하는 이 압도적인 기술까지. 모든 것이 상식을 벗어나 있었다. 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김성철이 간신히 쥐어짜듯 물었다. 지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궁금한가? 내가 누군지. 그녀는 김성철을 제압한 채로 다른 한 손을 천천히 자신의 정장 재킷 안주머니로 가져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물건이 들어있었다. 똑똑히 보게 해주지. 당신이 방금 전까지 계집이니
커피나 타는 군대 여자니 하며 모독했던 사람의 정체를. 지우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붉은 바탕에 빛나는 별 하나가 선명하게 박힌 해병대 준장의 신분증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마치 격렬한 전투가 끝난 후의 전장처럼 마포 황소갈매기 식당 안은 잠시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지글거리던 고기 굽는 소리도 시끄럽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강지우의 팔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김성철의 신음과 그를 내려다보는 지우의 차가운 눈빛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지우의 손에 들린 붉은색 신분증. 그 중앙에 선명하게 박힌 은빛 별 하나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김성철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취기는 순식간에 공포라는 찬물에 씻겨 내려갔다. 광고 대행사 팀장. 계집. 커피나 타는 군대 여자. 그가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단어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뇌리를 후려쳤다. 그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준장 강지우. 지우가 자신의 이름과 계급을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다. 한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와 책임이 담긴 선언이었다. 준장. 김성철의 입에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새어나왔다. 준장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를 리 없었다. 사단장급 장성. 하늘 같은 존재. 그런데 자신이 방금 전까지 그 하늘에 대고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술을 따르라 강요하고 어깨를 주무르고 멱살을 잡고 헤드록을 걸린 채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제 끝났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의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방금 전까지 김성철의 옆에서 지우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거들던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쳤다. 그때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윤태준 대위가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지우의 눈빛은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있었다. 윤 대위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112가 아닌 다른 번호를 눌렀다. 필승. 국방부 조사본부 상황실입니까? 여기는 해병대사령부 비서실 윤태준 대위입니다. 현재 위치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마포 황소갈매기 식당 내부. 현역 장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 및 폭행 사건 발생. 즉시 헌병대 출동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현역 장성에 대한. 윤 대위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헌병대라는 단어가 나오자 김성철의 얼굴에서는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가셨다. 경찰이 아니었다. 군 검찰의 수사를 직접 받는 군사경찰이었다. 민간인이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미였다. 지우는 그제야 김성철의 목을 감았던 팔을 풀었다. 힘을 잃은 김성철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우는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당신이 한 말 똑똑히 기억해두지. 높은 자리에 있는 여자 군인들은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된 것이라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지 지금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니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최미나 소위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상관이 부하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같은 길을 걷는 선배가 후배에게 보내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괜찮다.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 또한 이렇게 강해져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헌병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철모를 쓴 군사경찰들이 신속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순식간에 현장을 통제했다. 선임자로 보이는 헌병대 상사가 지휘에게 다가와 칼 같은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수고 많다. 지휘의 짧은 대답.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정리되었다. 헌병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김성철과 사색이 되어 굳어있는 그의 동료 한 명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현역 군인에 대한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와중에도 김성철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장군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단 한 번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사건은 그렇게 한편의 살벌한 연극처럼 막을 내리고 있었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은 숨을 죽인 채 한 여성 장군이 어떻게 자신과 부하의 명예를 지켜냈는지를 목격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별의 증명이었다. 최미나 소위는 그 모든 광경을 자신의 눈에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책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가장 혹독하고 위대한 가르침을 얻었다. 헌병대의 군용 차량이 소리 없이 마포의 밤거리로 사라졌다. 지유와 두 부하가 타는 검은색 세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에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차 안은 고요했다. 운전대를 잡은 윤태준 대위는 백미러로 연신 지유의 안색을 살폈고 뒷자리에 앉은 최미나 소위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두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지유였다. 많이 놀랐지, 최소위. 아닙니다. 장군님. 미나는 황급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끝내 떨려 나왔다. 지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한심하긴. 나도 거의 1시간은 참고 있었는데. 자네가 나섰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졌을 거야. 잘 참았어. 그것도 군인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지. 그녀의 말은 미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동시에 상관을 지키기 위해 분노를 억눌렀던 자신의 행동이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했다. 장군님. 이번엔 윤태준 대위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섞여 있었다. 이번 일 아마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목격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했을지도 모릅니다.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 지우는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원했던 상황은 아니지만 피할 생각도 없어. 어쩌면 이게 더 잘된 일일지도 모르지. 윤 대위는 그녀의 말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뿐이었다. 윤태준 대위의 예상은 정확했다. 그날 밤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식당 구석에서 누군가 몰래 촬영한 저화질의 영상이 익명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 시작이었다. 영상은 지우가 김성철을 헤드록으로 제압하는 장면부터 시작해 헌병대가 출동하여 그를 체포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속보 현역 여성 장군, 시내 고깃집서 민간인과 격한 몸싸움 헌병대 출동. 처음 올라온 기사들의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마치 지우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다. 몇몇 댓글들은 군인이 벼슬이냐, 여자 장군이라고 갑질하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곧이어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영상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현장에 있었는데 저 남자 일행이 먼저 여성분들에게 시비 걸고 술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명백한 성희롱이었어요. 여성 군인 전체를 모독하는 끔찍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라도 참지 못했을 겁니다. 장군님이 신분을 밝힌 건 그 남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폭행하려 한 다음이었습니다. 정당방위이자 군인의 명예를 지킨 행동이었습니다.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여론은 들불처럼 지우를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특히 김성철이 내뱉었던 군대 여자들은 실력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발언이 알려지자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엄청난 분노가 폭발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군인에 대한 편견이 결합된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해병대 사령관은 지우를 즉시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백전노장의 사령관은 책상 위에 놓인 수십 건의 언론 보도 자료들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 장군. 예, 사령관님. 어젯밤 힘들었겠군. 사령관의 첫마디는 질책이 아닌 위로였다. 그는 지우가 걸어온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자네가 사적인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것은 유감일세. 하지만 보고를 받아보니 그 자리는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더군. 국방정책연구소 인재들과의 교류를 위한 공무의 연장이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와 국군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언사와 폭행이 있었고, 자네는 군인으로서 장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걸세. 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자네 개인의 문제가 아닐세. 국방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언론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게. 자네 뒤에는 대한민국 해병대가 있고 국군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그의 말은 지우에게 천군만마와 같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국방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자청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본 사건을 현역 군인, 특히 국가에 헌신하는 여성 군인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및 폭력 행위로 규정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리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지우 준장은 본 사건의 피해자이자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의연하게 대처한 참된 군인입니다. 이에 내일 오전 10시 강지우 준장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술렁임이 일었다. 파문은 이제 시작이었다. 한 개인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이제 사회 전체를 향해 타오르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그 횃불의 중심에 서야만 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국방부 브리핑룸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마이크가 단상을 향해 숲을 이루고 있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대기실에서 지우는 굳은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섰다. 어젯밤 입었던 검은 정장 대신 그녀는 각 잡힌 해병대 정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그녀의 삶과 투쟁을 증명하는 은빛 별이 무겁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강 팀장으로 숨을 수도 숨을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온전히 해병대 준장 강지우로서 국민 앞에 서야 했다. 장군님 물입니다. 윤태준 대위가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건넸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괜찮아, 윤대위. 너무 걱정 말게. 지우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녀의 심장 역시 세차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군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투일지도 몰랐다. 총과 포탄이 오가는 전장이 아닌 여론과 인식이 맞부딪히는 또 다른 형태의 전장. 약속된 시간이 되자 국방부 대변인과 함께 지우가 브리핑룸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단상 앞에 서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피하지 않았다. 대변인의 간략한 소개가 끝나고 마침내 마이크가 지우에게 주어졌다. 브리핑룸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준비된 원고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해병대 준장 강지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하고 명료했다. 먼저 군인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저는 어제 저녁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군복과 이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저의 전우들이 함께 모욕을 당했습니다. 특히 여성 군인은 실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자리에 오른다는 식의 발언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와 제 후배들이 흘렸던 피와 땀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가장 폭력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저는 17년 전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뻘밭을 기었고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었으며 남자 동기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훈련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특혜를 바라거나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복무하는 수많은 여성 군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딸이며 동시에 최전방에서 험지에서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조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브리핑룸 전체를 울렸다. 제가 어젯밤 저의 신분을 밝히고 헌병대를 부른 것은 결코 저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군인에 대한 폭행과 모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 모욕을 감내하고 넘어갔다면 저는 더 이상 제 부하들 앞에 셔츠를 입을 자격이 없는 지휘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여성에 대한 편견과 군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군복의 무게는 성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애국심의 크기 또한 성별로 잴 수 없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장군님, 가해자에 대한 선처의 가능성은 전혀 없으십니까?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선처는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분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른 성평등 의식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정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현명하고 단호했다. 이후 몇 개의 질문이 더 오갔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우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뒤로 하고 브리핑룸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했다. 입구에서는 윤태준 대위와 최미나 소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미나 소위의 눈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존경과 감동, 그리고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그들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힘든 전투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이 사건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항해를 시작해야 했다. 기자회견의 섬광이 거친 후 강지우의 일상은 외견상으로는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해병대사령부의 집무실로 출근했고 산더미 같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작전 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그 일상을 채우는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장병들의 경례는 이전보다 한 뼘은 더 깊고 절도 있어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존경을 넘어선 어떤 경외감과 뜨거운 동질감이 담겨 있었다. 특히 젊은 여군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멀리서 그녀를 보기만 해도 얼굴에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지우는 그들의 살아있는 상징이자 증거가 되었다. 자신들도 불의에 맞서고 편견을 깨뜨리고 실력으로 정상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 어느 날 오후 작전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오던 지우는 복도에서 한 젊은 여성 하사와 마주쳤다. 이제 막 임관한 지 2년 남짓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통신 하사였다. 그녀는 지우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마치 온몸에 힘을 다하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필승! 지우는 가볍게 목례로 답하며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하사는 경례를 풀지 않은 채 용기를 낸 듯 입을 열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뭐가 말인가? 지우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하사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전부 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되어주셔서 저희의 자부심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이슬이 맺혀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하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어떤 격려의 말보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그녀의 어깨에 놓인 별의 무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어깨들이 그 무게를 함께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지우는 관사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해의 검푸른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장엄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상징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조국을 지키는 한 명의 군인이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했다. 그녀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사회의 가장 날카로운 단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사명감이 차올랐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편 강지우의 세상과 정반대의 곳에는 김성철이 있었다. 그는 국방부 직할 군사경찰대의 차가운 유치장 안에 갇혀 있었다. 한때 그를 떠받들던 부하 직원도 술잔을 부딪히던 친구들도 없었다. 오직 싸늘한 철창과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건설사 과장이라는 직함은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해고 통보로 돌아왔다. 아내는 충격과 수치심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한순간에 그는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은 범죄자 신세가 되었다. 며칠 후 국선 변호인이 그를 찾아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주었다. 김성철 씨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현장 CCTV 영상, 수십 명의 목격자 진술, 피해자인 강지우 준장과 부관들의 일관된 증언까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변호사는 법 조항을 짚었다. 적용될 혐의는 군인 등 폭행, 군인 등 모욕,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현역 장성이고 모욕의 내용이 국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할 만큼 심각해서 군 검찰에서 이번 사건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실형이요? 김성철의 목소리가 초라하게 떨렸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한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김성철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운이 없었다고 하필 상대가 장군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의 파장은 사회 곳곳으로 번져나갔다. 서울의 한 중학교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김민준 40세은 강지우 준장의 기자회견 영상을 수업 자료로 활용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이들의 손이 앞다투어 올라갔다. 저 아저씨가 너무 무례해요. 여자는 군대 가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강지우 장군님 진짜 멋있어요. 걸크러쉬. 근데 군인이 민간인을 그렇게 제압해도 되는 거예요? 김민준 교사는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좋은 질문이야.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누가 이기고 졌냐가 아니란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별이나 직업 같은 편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해. 강지우 장군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집단 전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운 거야. 그게 바로 리더십이란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강지우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군인의 이름을 넘어 아이들에게 존중과 책임, 그리고 리더십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었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이처럼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시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흘렀다. 군 검찰의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윤태준 대위와 최민아 소위는 참고인 신분으로 군 검찰에 출두하여 당시 상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술했다. 그들의 진술서에는 사사로운 감정 대신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한 것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담겨 있었다. 한편 김성철은 유치장에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강지우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를 썼다. 존경하는 강지우 장군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장군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편지는 온통 자기 변명과 동정심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부관을 통해 전달된 그 편지를 무표정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윤태준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용서는 법정에서 구해야 할 거야. 그리고 그가 정말 용서받아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그가 무심코 내뱉었던 편견에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겠지. 법의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걸세. 지우의 태도는 단호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 명확한 선례로 남기를 바랐다. 마침내 재판날이 되었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언론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피고인석에 선 김성철은 수개월 전 고깃집에서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모든 증거가 그에게 불리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김성철.
피고인은 현역 장성을 포함한 군인들에게 심각한 모욕적 언사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군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 행위다. 군복의 무게와 군인에 대한 존중은 우리 사회 안보의 근간이다. 특히 특정 성별에 대한 비하와 편견에 기반한 피고인의 발언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실형은 면했지만 그의 전과 기록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김성철을 향해 말했다.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지만 명심하기 바란다. 당신이 파괴한 것은 한 사람의 저녁 식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중과 신뢰였다. 부디 사회봉사와 교육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김성철은 법정을 나서며 휘청거렸다. 끝났다. 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그는 이제부터 진짜 심판의 시간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그의 옛 동료들은 그를 외면했고 세상은 그에게 여성 장군에게 행패 부린 파렴치한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집의 냉기였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두고 간 짧은 편지와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당신이 부끄럽습니다. 당신이 내뱉은 그 끔찍한 말들이 우리 딸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말이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진정으로 반성하기 전까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김성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술 때문에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아내의 편지 마지막 구절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오만함과 편견. 그는 평생 자신이 잘났다고 사회생활을 잘 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실은 약자를 향한 폭력이자 세상을 왜곡되게 보는 낡은 안경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바닥까지 추락하고 나서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성찰의 시작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옅어졌지만 그 사건이 남긴 파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강지우 준장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국방부는 그녀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군 문화혁신 태스크포스 TF를 출범시켰다. 그녀의 목소리와 상징성을 군 내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이제 전술과 작전뿐만 아니라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군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전투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녀는 전국 각지의 부대를 순회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사관학교 생도들부터 일선 부대의 장병들까지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녀는 김민준 교사가 있는 서울의 한 중학교를 찾았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안보 강연이었다. 지우가 해병대 정복을 입고 강당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입에서 우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고깃집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왜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훈련병 시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겨냈는지, 지휘관으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보람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약속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계급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이나 출신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신뢰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다. 장군님, 저도 장군님처럼 멋진 여군이 되고 싶은데 여자라서 힘들지는 않을까요? 지우는 그 학생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왜 힘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힘든 순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중요한 것은 여자라서 힘든 게 아니라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낼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와 가능성이 잠자고 있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희망과 동경의 빛이 어렸다. 강연이 끝나고 김민준 교사가 지우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장군님의 그 사건 이후로 저희 반 아이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 말에 어떤 작전 성공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다. 한편 김성철은 법원이 명령한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시간을 때우려 했다. 하지만 강의가 계속될수록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편협한 세상 속에 갇혀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다른 수강생들의 경험담, 특히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마치 자신의 과거 행동이 거울에 비치는 듯한 끔찍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교육이 끝날 무렵 그는 강사의 추천으로 한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의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서류 작업을 도우며 익명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자신이 과거의 가해자였던 바로 그 고통을 이제는 피해자의 편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있던 것이 부서지고 새로운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집무실에서 익명으로 붙여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6개월 전 받았던 그 비굴한 편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갈하고 차분한 필체였다. 강지우 장군님께 이 편지를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성철입니다. 저는 장군님께 2번째 사죄를 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죄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이자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한 인간이었는지, 저의 무지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랐습니다. 장군님은 저의 인생을 파괴하셨지만 동시에 그 폐허 위에서 제가 진짜 인간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시민단체에서 봉사하며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매일 마주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세상에 빛나는 별로 남아주시길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복잡하고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적을 이기는 것은 전투의 승리다. 하지만 적이었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쟁 그 자체를 이기는 것이다. 어쩌면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사건으로부터 1년이 흐른 눈부시게 맑은 가을날. 국방부 대강당은 하얀 국화의 향기와 묵직한 긴장감, 그리고 조용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 기념일이자 지난 1년간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특별 서훈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단상의 가장 높은 곳,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바로 옆자리에 강지우 준장이 서 있었다.
지난 1년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그녀는 오늘 보국 훈장 천수장을 수운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소장으로 진급이 내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곧 빛나게 될 두 개의 별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대한민국군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그녀의 시선은 강당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을 향했다. 군 수뇌부와 각계의 저명 인사들, 그리고 그녀의 삶을 바꾸고 그녀로 인해 삶이 바뀐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가장 앞줄에는 늠름한 모습으로 성장한 최민아 대위와 여전히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윤태준 소령이 앉아 있었다. 최민아는 이제 더 이상 불안에 떨던 신임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유가 이끄는 TF의 핵심 실무자로서 군 양성평등 정책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강한 자신감과 사명감이 빛나고 있었다. 객석 한가운데에는 중학교 교사 김민준이 자신의 제자 몇몇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지유의 강연 이후 주니어 리더십 포럼이라는 학생 동아리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리더십과 양성평등 의식을 가르치고 있었다. 오늘 그는 특별히 우수활동 학생들과 함께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초청받았다. 그리고 객석의 가장 뒤쪽,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1년 전에 오만함과 기름기는 온데간데 없이 단정하게 자른 머리와 차분한 눈빛을 한 남자. 바로 김성철이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시민단체 활동을 계속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 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었다. 그는 오늘 피해자 지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초청받았다. 그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파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다. 대통령의 축사가 끝나고 마침내 강지유가 수은 소감을 위해 연단에 섰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1년 전 분노와 결의에 차서 섰던 기자회견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살짝 밀어놓았다. 1년 전 저는 이와 비슷한 자리에서 분노와 슬픔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군인의 명예와 여성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전투에서의 승리는 적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적이었던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제가 싸워 이겼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깨닫고 이제는 과거의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 뒤편의 김성철에게 아주 잠시 스치듯 머물렀다. 김성철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저의 진짜 승리는 고깃집에서 상대를 제압했을 때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진정한 승리는 한 사람이 자신의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찬 성을 스스로 허물고 그 폐허 위에서 타인을 위한 작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위대한 결과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강당 안에는 깊은 감동의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용기입니다. 우리 군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담을 쌓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전우회의 진정한 의미이며 제가 이 별의 무게를 걸고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한 명의 영웅에게 보내는 찬사가 아니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성장을 통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두의 희망이 담긴 박수였다. 식이 끝나고 지우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뒤로한 채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복도 창가였다. 그곳에는 김성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군님. 김성철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제 이야기를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이니까요.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김성철 씨의 그 편지가 저를 더 좋은 지휘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김성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대신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지우는 이미 복도 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새로 달릴 두 개의 별이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관사에서 홀로 서해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1년 전과 같은 노을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한 바다와 같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김성철이 보낸 두 번째 편지였다. 그녀는 그 편지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훈장처럼 간직할 생각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넓은 바다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향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야 했다. 붉은 명찰의 자부심과 검은 정장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그녀는 기꺼이 그 파도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그것이 별을 단자의 숙명이자 이 땅의 모든 강지우들이 짊어져야 할 희망의 무게였으니까.